70년을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숫자로 세상을 보았고 계약서로 관계를 맺었으며 이익으로 가치를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세웠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아들, 그리고 10년 후 낡은 요양원의 마지막 음악회에서 한 소녀가 피아노를 칩니다. 악보 구석에 적힌 익숙한 필체. 그제야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 외면했던 진실을 가족은 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늦었지만 이제 그는 아들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제 외면했던 진실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낡은 간판들을 보며 저는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효심요양원. 대양그룹이 소유한 수십 개의 부동산 중 가장 작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 재무이사 이미경은 이곳을 두고 손익계산서의 빨간 줄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정도윤 전무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처럼 조심스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오는지를,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요양원 입구에 붙은 빨간 철거 통보문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석 달. 이곳에 남은 시간은 고작 석 달이었습니다. 이미경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이 땅의 개발 가치는 현재 요양원 운영비의 50배입니다.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감정. 그렇습니다. 저는 70평생을 감정을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사업가는 숫자로 말하고 계약서로 결정하고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렇게 대양그룹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람입니다. 자산이 아니에요. 준호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10년. 그 아이가 떠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시신은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들이 저에게서, 이 재벌가의 감옥에서 도망치려 했다는 것을. 요양원 마당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투명한 마치 봄날의 시냇물 같은 선율.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멜로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아, 조금만 더 천천히. 그렇지, 잘했어.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당 한쪽의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작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그 옆에서 눈을 감고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 노래 좋아하시죠? 그럼 우리 하늘이가 쳐주는 건 다 좋지. 소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박자도 가끔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순수함, 진심, 사랑, 제가 평생 잃어버리고 산 것들. 곡이 끝나고 소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하늘아, 조심해라. 이분은. 젊은 여자가 황급히 소녀를 말렸습니다. 그제야 그녀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밤샘 근무의 흔적.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그늘. 박서연입니다, 회장님. 이곳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그 곡, 제목이 뭔가, 아, 이건
서연이 악보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식 제목은 없어요. 하늘이가 할머니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분?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쯤이에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 교통사고 환자 한 분을 담당했었어요. 기억 상실이 심했지만 피아노는 칠 수 있었죠. 이 곡을 자주 연주하셨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모르겠어요. 한 달쯤 후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서연이 악보를 내밀었습니다. 이 악보 구석에 메모가 있어요. 제가 읽을 수 없는 글씨인데 혹시 손이 떨렸습니다. 악보 오른쪽 모서리 연필로 휘갈겨 쓴 작은 글씨들. 세 번째 마디, 셋째 박자 강조. 엄마가 좋아하시던 리듬. 여섯 번째 마디, 여기서 페르마타. 아버지는 이런 걸 시간 낭비라고 하셨지. 마지막 코다, 두 번 반복. 한 번은 과거를 위해, 한 번은 미래를 위해. 준호의 필체였습니다. 정확히는 준호가 음악 공부할 때마다 악보 구석에 끄적이던 그 독특한 습관. 저는 그것을 쓸데없는 감상이라고 나무랐습니다. 음악은 정확해야 한다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다그쳤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도윤이 재빨리 제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악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곡 한 번 더, 한 번 더 쳐줄 수 있나?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가락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디가 흐르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준호가 거실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이 곡 들어보세요. 제가 작곡한 건데. 준호야, 그럴 시간에 재무제표나 봐라. 음악은 취미야, 사업이 아니라고. 아들의 어깨가 축 처지던 모습, 피아노 뚜껑을 덮고 돌아서던 뒷모습.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준호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같은 호기심, 같은 순수함, 같은 재능. 할아버지, 우셨어요? 작은 손가락이 제 뺨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0평생 아무 앞에서도 울지 않았던 강인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환자분이 다른 말은 없었나? 이름이라던가, 어디서 왔는지라던가.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을 못 하셨어요.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셨는데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미안하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 그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던 이름. 준호라고 하셨나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분도 그 이름에 반응하셨어요. 제가 실수로 그렇게 불렀을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세상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년. 1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정전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당장 10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조사하게. 그리고 서울의 모든 병원 기록을 뒤져. 교통사고 환자, 기억상실 환자, 신원미상. 전부.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다시 악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준호의 필체, 준호의 습관, 준호의 음악, 그리고 저는 철거 통보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요양원 철거 취소하게. 하지만 회장님, 이미경 이사가. 내가 회장이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심장으로 내리는 결정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선율이 요양원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손뼉을 치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찾아 헤맸던 것은 아들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준호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아버지로서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법, 듣는 법, 함께 음악을 나누는 법. 준호야. 바람에 흩어지는 악보 한 장을 붙잡으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찾아볼게.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안아줄게. 요양원 지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요양원에서 가져온 악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10년 동안 저는 그 아이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죽었다고 믿는 것이 더 쉬웠으니까요. 살아있다면, 저를 피해 숨어 산다는 것이라면, 그건 제가 견딜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통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도윤이었습니다. 회장님, 10년 전 병원 기록을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법이라고 했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써, 변호사를 동원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기록을 찾아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악보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필로 쓴 메모들, 엄마가 좋아하시던 리듬, 아내, 준호의 어머니, 20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 여보. 저는 빈 방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르오. 대답은 없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효심요양원을 갔습니다. 정도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오는지를. 요양원 마당에서는 어제처럼 하늘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곡이었습니다. 더 밝고 더 경쾌한 선율. 아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의 낯선 할아버지는 이미 친근한 존재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이란 그런 것이겠지요. 어제 그 노래 정말 예쁘더구나. 그치?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만든 거래요. 아빠는 피아노를 정말 잘 쳤대요. 아빠.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늘아, 아빠는 어떤 분이셨니? 아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대요.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는 따뜻한 사람이었대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게 좋았대요. 서연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어제는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할 일이지요. 서연 씨,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양원 한쪽의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책상과 의자,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년 전 그 환자에 대해서 서연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15년 가을이었어요. 제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할 때였죠. 그분이 실려왔어요. 교통사고였는데 차가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어요. 절벽, 차, 추락? 모든 단어가 일치했습니다.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셨나요? 네. 기억 상실이 심했어요.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 못하셨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손가락만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재활치료실에 있던 피아노를 보자마자 앉으셔서 연주하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곡이었어요. 그 곡이 어제 하늘이가 친 그 곡인가요? 네. 저는 그분께 물었어요. 이 곡 제목이 뭐냐고. 그분이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기억하고 있어요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 음악은 그 아이의 영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억압했고 지웠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사라지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병실이 비어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저는 미안했어요. 제가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서연 씨 잘못이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분이 회장님의 아드님이신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밖에서 하늘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시계 찾았어.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회장님.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마당에서 하늘이가 작은 상자를 들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방 정리하다가 이거 찾았어요. 우리가 옛날에 맡겨뒀던 거. 서연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회중시계가 나타났습니다. 은색 케이스, 긁힌 자국들, 멈춰버린 시간. 이게 뭔가 아빠 거예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래요. 저는 그 시계를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준호에게 준. 서연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케이스 뒷면,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시간을 아껴라. 제가 준호의 20살 생일에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 시계를 차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왜 서연의 손에? 회장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시계 뒷뚜껑을 열었습니다. 옛날 회중시계는 뒷뚜껑을 열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종이와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을 먼저 들어 올렸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 그리고 두 사람이 안고 있는 작은 아기. 남자의 얼굴, 준호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준호.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보다 조금 더 수척하고 조금 더 부드러워진, 하지만 분명한 제 아들의 얼굴. 여자는 서연이었습니다. 10년 전 더 어렸지만 같은 눈빛을 가진 서연. 그리고 아기. 작은 손가락을 쭉 뻗은 채 웃고 있는 아기. 하늘이. 제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 서연이 사진을 보고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분이 퇴원하시기 전날 밤에. 저는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준호의 필체, 틀림없는 준호의 글씨. 아버지, 저는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손은 피아노를 기억하고 가슴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병원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저는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돌봄이라는 단어로 무시하셨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 길이라는 것을. 저는 돌봄을 제 길로 택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언젠가 당당히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로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당신의 아들.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정도윤이 달려왔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준호야. 목이 메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서연이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우셔요? 하늘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손녀구나. 손녀요? 그래. 넌 내 아들. 준호의 딸이야. 하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진짜 제 할아버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늦게 찾아온 할아버지가 되어 미안하구나. 서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저는 일어섰습니다. 시계와 편지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길을 걸었는지. 하늘 위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1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아보는 손녀. 준호의 딸. 제 핏줄.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정말 늦었어. 바람이 잠잠해지고 악보는 제 발밑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도윤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효심요양원 철거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게. 그리고 대신 이곳을 준호의 집으로 새롭게 만들 거야. 무료 노인 요양시설로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정 전무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주주총회가 코앞인데 이건 너무. 내가 책임지겠네. 준비 시작하게. 전화를 끊고 하늘이에게 돌아섰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순수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전화였어요? 하늘아, 이제 이곳은 안전할 거야. 아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내보내지 못할 거란다. 그날 밤 제 결정은 뉴스가 되었고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효심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언론의 공격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제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주주들의 항해 전화, 협력사들의 우려, 심지어 오랜 지인들까지 강 회장, 정신 차리게라는 충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하자 서연이 하늘이와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기사 봤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서연 씨와 하늘이가 걱정입니다. 기사 때문에 불편한 일은 없었나요? 아침부터 기자들이 몇 명 왔어요. 요양원 원장님이 막아주셨지만 서연이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저희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고요.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신문에서 나쁜 말 많이 썼어요? 응, 조금.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닌데.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좋은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하늘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 제대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때까진 조금만 참아줄 수 있지? 네.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제 피아노 연주를 듣던 그분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리 오세요. 한 할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우리 하늘이 할아버지시라며? 예, 그렇습니다. 참 복 받으신 거예요. 하늘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매일 와서 노래 불러주고 피아노 쳐주고. 저도 알게 됐습니다. 늦게나마 마당으로 나가자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건반을 만져봤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저는 이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회장이 되려면 교양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하지만 준호는 피아노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원한 이유가 아니라 그 자체로.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서툰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도 피아노 치세요? 하늘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옛날에 내 아빠한테 가르쳐 줬단다. 진짜요? 그럼 아빠 노래도 아세요? 아니, 그건 모르겠구나. 아빠가 만든 노래는 할아버지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슬픈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음악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늘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작은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느리지만 정확한 멜로디. 준호의 노래. 저는 하늘이를 따라 쳤습니다. 틀렸습니다. 박자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웃으며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할아버지, 잘하세요. 아빠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도윤이었습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이미경 이사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뭐? 안건은 회장의 독단적 경영 견제 및 이사회 권한 강화입니다. 주요 주주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언제 열린다는 건가? 2주 후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알겠네. 내가 본사로 가겠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서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서연 씨. 이건 회사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대한그룹 본사로 돌아오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이 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회장실로 들어서자 정도윤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경 이사의 움직임입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주요 주주 목록,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각 주주들과의 면담 기록. 제법 치밀하게 준비했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정도윤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검사 요구 청원입니다. 뭐? 이미경 이사가 일부 주주들을 설득해서 하늘이가 정말 회장님의 손녀가 맞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재단 설립을 보류하라고. 저는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사실, 논리적으로는 합당한 요구입니다. 증거가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증거? 저는 시계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 아닌가? 준호의 시계, 준호의 편지, 준호의 사진. 하지만 법적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적 감정, DNA 검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전무, 솔직히 말해보게. 지금 내가 이길 수 있나? 정도윤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회장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동요하고 있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발 물러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러서? 재단 설립을 연기하시고 DNA 검사를 먼저 받으시고 증거를 확실히 쌓으신 다음에 그 사이에 효심요양원은 어떻게 되나? 저는 돌아섰습니다. 철거 유예 기간은 3달뿐이야. 3달 후면 그곳은 사라져. 하늘이가 치던 피아노도, 할머니들의 웃음소리도, 준호의 흔적도 전부. 하지만 나는 이미 한 번 물러섰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준호가 아버지, 저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나는 물러서라고 했지. 현실을 봐라. 사업을 배워라. 음악은 취미다라고 말했어. 그 결과가 뭔가? 내 아들은 나를 떠났어. 정도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안 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해. 이기든 지든. 그날 밤 저는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쌓여가는 서류들, 주주항의서, 언론 기사, 이사회 보고서, 그리고 그 한가운데 준호의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들어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똑딱똑딱. 멈췄던 시계가 정도윤의 손을 거쳐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싸우고 있다. 내가 택한 길을 위해서. 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야기들. 그중 하나가 준호의 이야기였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택한 이야기. 이익이 아닌 돌봄을 선택한 이야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인호 회장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서울경제신문 기자 김민수입니다. 내일 일면 머리기사 내용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기사입니까? 대한그룹 내분 심화, 이미경 이사주도 임시주주총회 소집, 강인호 회장 해임 가능성까지 제목입니다. 혹시 코멘트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해임.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회장님, 기사 쓰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함께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 강인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 아들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증명할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똑딱똑딱.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멈춰섰던 그 시간이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 2시 저는 정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자회견 준비하게. 3일 후 효심요양원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네.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도 도박을 했습니다. 기억을 잃고도 이름도 모르면서도 돌봄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차례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효심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도윤이 운전석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기자가 70명 넘게 왔습니다. 방송사 카메라만 15대고요. 많이 왔군. 그리고 그가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경 이사도 올 거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줄 알았네. 그 사람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지. 지난 3일간 언론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노세한 재벌 회장의 착각, 검증 없는 가족 찾기, 주주가치 파괴. 온갖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주가는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회장 퇴진 시위까지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손녀가 확실합니까? DNA 검사는 받으셨습니까? 주가 폭락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간이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기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한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서연이 하늘이와 함께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떨려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진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늘아, 내가 할 일은 간단해. 그냥 내 이야기를 하면 돼.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할머니들에게 피아노 쳐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맨 앞줄에 이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몇몇 이사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 아들 강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10년 전 제 아들은 교통사고로 실종됐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저는 다시 일에 매달렸습니다. 슬픔을 숫자로 묻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 아들이 사고 후에도 살아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잃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다는 것을. 정도윤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준호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서연과 아기 하늘이와 함께 찍은 그 사진.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 사진은 10년 전 서울대병원에서 찍은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을 겪은 제 아들 준호, 그를 돌봐준 간호사 박서연 씨, 그리고 그들의 딸 강하늘입니다. 서연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하늘이의 손을 잡고 카메라 플래시가 더 격렬하게 터졌습니다. 박서연 씨, 증언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5년 가을 응급실에서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너무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을 잃었는데도 다른 환자들을 챙기셨어요. 할머니가 밤에 악몽 꾸시면 손잡아드리고 할아버지가 밥을 못 드시면 옆에서 격려해드리고 저는 그분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분이 대답하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제가 해야 할 일 같아요. 서연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사라지셨어요. 저는 임신한 걸 알았을 때였어요. 그분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이름도 몰랐고 어디 갔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하늘이를 낳았습니다. 정도윤이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서울대병원 응급실 기록입니다. 2015년 10월 15일 신원 미상의 남자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나이 30대 초반,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 및 기억상실. 그리고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문 대조 결과 이 환자는 강준호와 일치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 회장님,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DNA 검사는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3일 전 하늘이와 제 DNA를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99.9% 친손녀가 확실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미경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그 DNA 검사 결과를 누가 검증했습니까? 혹시 회장님이 선택한 기관에서 한 건 아닙니까?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울대병원 법의학과에서 했습니다. 제3의 기관이지요. 이미경 이사,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이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회사 경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회장님의 개인적인 일을 왜 회사 자금으로 해결하려 하십니까? 개인적인 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경 이사, 제가 준호재단을 설립하는 건 제 개인 재산으로 하는 겁니다. 회사 자금이 아니라. 하지만 효심요양원 리모델링은 회사 자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옳은 투자라고 믿습니다. 투자요? 이미경이 비웃었습니다. 적자나는 요양원을 리모델링하는 게 투자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도윤에게 눈짓했습니다. 다음 자료가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8%입니다. 2030년에는 25%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병인 처우는 최악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한그룹은 지금까지 아파트를 짓고 빌딩을 올리고 땅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라고.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기억을 잃고도 답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위해서라고. 저는 70평생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불렀습니다. 하늘아, 이리 와서 할아버지한테 말해줄래? 내가 할머니들한테 피아노 쳐드릴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하늘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요, 할머니들이 웃으실 때 가장 좋아요. 제가 피아노 치면요, 할머니들이 손뼉 치시고 노래 부르시고 춤도 추세요. 할머니들은 처음엔 슬픈 얼굴이셨는데 음악 들으면 행복해지세요. 아이의 말에 요양원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허리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이곳에 5년째 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버렸어요. 치매 때문에. 저는 매일 죽고 싶었어요.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이가 왔어요. 매일 와서 피아노 쳐주고 손 잡아주고 이야기 들어줬어요. 그 아이 아빠가 만든 노래라면서요. 저는 그 노래 들으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메라들이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기자들 중 몇몇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게 숫자로 계산되나요? 이미경 이사? 할머니의 삶이, 하늘이의 웃음이, 준호의 선택이? 그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저도 배우겠습니다. 늦었지만 저는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미경 이사, 당신한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정도윤이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이메일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이미경 이사가 3일 전 언론사들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강인호 회장 노쇠, 판단력 흐림, 회사 위기라는 내용을 유포하라는. 그건 조작입니다. 이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정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IP 주소, 발신 시각 모두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철거 후 땅을 매입할 부동산 회사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미경 이사의 남편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가 이미경을 향했습니다. 이익을 위해 노인들을 내쫓으려 했고, 회장을 공격했고, 언론을 조작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바꾸려는 겁니다. 이런 경영을. 이미경이 주저앉았습니다. 기자들이 폭발적으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하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말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 순간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해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줬다. 기자회견 이후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 채널이 효심요양원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재벌 회장의 진심, 10년 만에 찾은 가족, 돌봄의 가치. 제목들이 달라졌습니다. SNS에서는 하늘이가 피아노 치는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이 건반을 두드릴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울렸습니다. 할머니들이 웃으실 때 가장 좋아요. 아이의 한마디가 수백만 명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주가는 다음 날 12% 급등했습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정도윤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임시주주총회가 취소됐습니다. 이미경 이사는 사임서를 제출했고요.
그런가. 그리고 준호재단에 기부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인부터 기업까지 벌써 50억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효심요양원 개원식 날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요양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은 색상의 외벽, 넓어진 마당, 그리고 중앙에 자리 잡은 작은 공연장. 낡았던 업라이트 피아노 대신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의 온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하늘이의 음악. 개원식 무대에 저는 서연, 하늘이, 정도윤과 함께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언론, 후원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다른 요양원에서 온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들까지 마이크를 잡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제 아들 준호가 택한 길을 제가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무대 뒤편으로 현판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기억을 잃고도 자신의 길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치라는 것을. 저는 평생 숫자만 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 정도윤이 현판에 천을 잡았습니다. 이곳의 새 이름은 천이 내려갔습니다. 준호의 집사람을 먼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하늘이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빠가 만든 노래를 연주하겠습니다. 제목은 돌아온 봄이에요. 작은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맑고 투명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멜로디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야, 들리니? 아버지가 드디어 내 음악을 듣고 있어. 제대로 온 마음으로. 곡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사람씩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연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준호 씨가 보고 계실까요? 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웃고 있겠지요. 아버지, 드디어 이해하셨구나 라고. 저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준호의 시계. 이제는 다시 똑딱똑딱 움직이는 시계. 하늘아. 네, 할아버지. 이리 와봐. 하늘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 시계 내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는. 저는 시계줄을 하늘이의 가느다란 손목에 채워줬습니다. 너무 커서 시계가 흔들렸지만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어가거라. 너희 아빠의 꿈을.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저도 아빠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는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서연도 다가와 함께 안았습니다. 그리고 정도윤도,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사진 찍는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자, 다 같이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개원식이 끝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준호의 집 마당에서는 첫 공식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과 가족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음악회였습니다. 하늘이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하늘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기자회견 때 증언했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하늘아, 할머니랑 같이 칠까? 네. 할머니, 이 손으로 여기 누르시면 돼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박자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할머니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연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준호가 꿈꾸던 세상이었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세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 빠르지 않아도 천천히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는 세상. 음악이 끝나고 할머니가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한 건 정말 오랜만이야. 그 모습을 보던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준호 씨를 만난 적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네, 어떻게? 10년 전쯤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 옆 병실에 기억을 잃은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그분이 매일 밤 우리 병실에 와서 남편 손 잡아주고 이야기 들어주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분이 작은 종이에 악보를 그려주셨어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 덜 외로우실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그게 바로 하늘이가 오늘 친 그 곡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기억을 잃고도 이름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누군가의 곁을 지켜줬던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 아드님이셨군요. 저는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가 나서셨습니다. 저도 그 젊은이를 봤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휠체어 탄 환자를 밀어주고 간호사들 일 도와주고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한 분 한 분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준호를 만났던 사람들, 준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준호의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 청년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준호는 죽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지 몰라도 그 아이의 선택은, 그 아이의 사랑은, 그 아이의 음악은 살아서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어른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서연과 함께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준호는 행복했을까요? 기억도 없이 혼자서.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회장님. 그분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요. 환자들 곁에서, 외로운 사람들 옆에서. 그리고 그녀가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저와 하늘이 곁에서. 그랬겠지요. 회장님,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행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제 손을 잡고 아기였던 하늘이를 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자기가 원하던 삶을 산 거군요. 기억이 없어도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대양그룹의 후계자가 되지 못해도 네, 그분은 자기 길을 갔어요. 당당하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도윤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준호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전국 100개 요양원을 지원하고 간병인 처우 개선에 매년 200억을 투입하기로. 잘 됐네.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이 있습니다. 정도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준호 씨의 음악을 모아서 앨범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수익금은 전액 요양원 지원에 쓰고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준호의 노래 돌봄의 선율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준호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그 아이도 기뻐하겠지요. 하늘이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저기 봐요. 할머니들이 춤추세요. 마당에서 정말로 할머니 몇 분이 손을 잡고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느린 춤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도 이런 거 보면 좋아하셨을까요? 저는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내 아빠는 이런 순간을 가장 사랑했을 거야. 사람들이 웃고 함께 춤추고 서로를 안아주는 순간을. 저도 아빠처럼 될 거예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하늘아. 할아버지가 매일 느끼고 있어.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마당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주황색 빛이 준호의 집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의 인생. 저는 무엇을 쌓아왔을까? 빌딩? 돈? 권력?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손녀의 손을 잡고 며느리와 나란히 앉아 할머니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아들의 음악이 흐르는 이 순간, 준호야.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옳았어. 사람이 먼저야. 돌봄이 먼저야. 사랑이 먼저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1년 후, 준호의 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요양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명해서가 아니라 따뜻해서 유명했습니다. 매일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음악을 들려주고 책을 읽어드리고 함께 산책하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11살이 되어 매주 다른 요양원을 방문해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아빠의 음악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서연은 준호재단의 이사가 되어 전국의 간병인들을 교육하고 지원했습니다. 정도윤은 대양그룹 부회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주 준호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강인호는 대양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명예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받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늘이 할아버지.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준호의 집 마당에서 하늘이와 함께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음 틀렸어요. 그랬나? 할아버지가 아직 서툴구나.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는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옆에 앉아 미소 지으며 들으셨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손뼉을 치셨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정말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말하고 있을 거야. 잘하고 있어, 하늘아. 할아버지도 잘하고 계셔라고. 할아버지도 잘하고 있어요. 정말이요. 저는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하늘아.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가 됐어.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사람이 뭔지 알게 됐어. 할아버지. 하늘이가 제 목에 매달렸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하늘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진짜 완전한 봄이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집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서로를 붙잡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강인호는 70년 만에 진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박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강하늘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준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선택은, 그의 음악은, 그의 사랑은 계속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봄을 피워냈습니다. 봄은 결국 돌아옵니다. 아무리 긴 겨울이 지나도, 아무리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봄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